안녕하세요. 순금쇼대 유재고입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브릭스, EU,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캐나다 블록화 내지는 개별 국가들이 먼저 관세 정책에 위협을 받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 유예된 상황이고요. 중국은 열흘 동안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 안에 전화를 할지 안 할지는 조율이 되면 전화를 할 것이고, 조율이 안 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일방적인 발표를 하겠죠, 트럼프가. 미시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는 거, 저달러, 저금리, 화석연료 사용, 기후협약 탈퇴,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놓고 거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바이어입니다. 세계의 바이어. 물건은 사는. 여러 국가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소비를 합니다. 내수가 75%예요. 그 정도로 내수 시장이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형적인 미국은 바이어입니다. 그런데 25%를 GDP에서 수출이 담당하지만 그 25%에서 나타나는 무역 적자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역 적자가 되는 거죠. 1조 달러 무역 적자 나타나고 발표가 있었죠. 1조 달러면은 1,500조예요. 1,500조면 우리 1년 예산의 2.5배. 많은 겁니다. 이런 무역 적자를 트럼프는 관세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세에서 얻은 세금을 국내 법인의 법인세를 15%로 낮춰주겠다. 21%에서 12%로. 무역 적자도 해소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프로세스인데요. 미국이 수입을 하는 상품이 4조 달러입니다. 2024년 기준. 그 중에서 관세가 600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600억 달러면은 90조, 한 85조 되네요. 85조. 2024년에 관세 수입이 미국이 85조입니다. 600억 달러. 4조 중에 600억 달러. 굉장히 적은 거죠. 몇 프로예요, 그러면? 1.5%? 1.5% 관세가. 이것을 보편 관세를 적용했을 때 이제 상호 관세로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별, 뭐 중국은 3천억 달러 흑자를 내고 일본은 1,000억 달러, 한국은 500억 달러를 냈으면 거기에 맞게 각계
관세를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국가별, 품목별로 상호 균등하게 가겠다. 그것은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익 나는 만큼 관세를 매기겠다. 그거거든요. 국가든 품목이든 제로화 관세 정책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상호 관세를 이제 어떻게 가려고 발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겠지만 10%라는 전제하에서 관세 적용을 했을 때 약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배 늘어나는 거죠. 600억 달러에서. 그럼 5% 정도 되는 거예요. 수입액이 5%.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되겠네요. 300조. 이거를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데 쓰겠다. 그래서 무역적자는 그렇게 해소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재정적자가 있죠. 재정적자가 2,500조가 났어요. 그리고 부채이자가 1,500조. 어마어마하죠. 이 부채이자는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부채 발행에 대한 이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가 적으려면 어떻게 하죠? 금리가 낮아야죠. 채권금리.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자체, 패드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4.5%에서 동결됐잖아요. 이거를 트럼프는 한 2%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2%에서 이자를 주는 거하고 4.5%에서 이자를 주는 거하고는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2배 이상 줄어들면 부채 이자가 1,500조에서 700조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달러가 되면 추출하는데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해소를 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국내의 정부 효율화를 해서 공공기관 또는 연방의회, 연방공무원, 또 필요없는 부서,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으로 2조 달러를 감액하겠다. 재정에서 줄이겠다. 만약에 생각한 대로 가면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무역적자, 재정적자, 부채이자 많은 개선이 될 겁니다. 양호한 수준. 대신 미국을 제외한 EU나 브릭스, 일본, 호주, 뭐 이런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또 우리 한국 일정 부분 희생이 따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중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 공장이죠. 제조사예요. 중국은 만드는 거.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관세를 높이니까 방법이 뭐가 있어요? 환율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안화 절하. 위안화가 절하되면 뭐가 문제냐? 중국이 위안화 절하되면 중국만 절하되면 상관없어요. 이미 2023년 1월 대비 2024년 말 16.7%가 이미 절하됐어요.
한 6.3에서 지금 7.2대 후반을 찍으니까 이미 절하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세를 더 때리면 더 절하하겠죠. 대신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야심은 일정 부분 접거나 포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하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2위 아니에요? 18억 달러 정도. 미국 27억 달러, EU가 16억 달러. 당연히 한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위안화를 절하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높은 거죠. 그러면 한국도 절하를 안 할 수 없어요. 절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 경쟁력을 맞춘다고 해도 수입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가 올라 인플레, 금리 인지 또 고금리 시대가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하가 한국한테는 쓰나미급으로 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세계 각국에 일본이 제로금리를 오래 했잖아요. 아베 때도 그렇고 돈을 많이 빌렸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싼 엔화를 가지고 많은 해외 자산들을 샀어요. 펀드, 기금 또는 대자본들. 일반 개인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싼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게 얼마냐? 뭐 어떤 분은 20조 달러, 뭐 2조 2경 7천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4경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4경이면. 이게 2경 8천조라고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그 엔캐리가 한 400조 일본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요번 금리 인상으로. 그럼 포도 안 나는 거죠. 그거는. 400조는. 2경, 3경, 막 4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400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렸어요. 저금리.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상당히 쌌었죠. 어떨 때 160엔까지 갔잖아요. 달러 대비. 그러다가 155원대에서 오락내락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되고 151엔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수출이 잘 되고 기업들이 유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임금 인상을 좀 해주고 있어요. 1월 달에 예측을 3.8%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기업들이 했는데 4.8% 인상을 했어요. 1%나 더 인상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기업의 유동성이 많아졌다. 수출이 잘 돼서 이익도 나고. 그러면 인플레 조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리를 더 인상을 하겠죠. 금리 인상 기조를. 자,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를 간다. 0.5%를 30년 동안 했는데 이걸 깨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달러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저금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걱정할 게 이제 엔캐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125엔이나 130엔대 가면 엔캐리가 급격하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 135원대 정도부터 엔캐리가 서서히 시작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엔캐리 현상이 나면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돈이 다 일본으로 간다는 거고.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도 많이 와요. 그러면 각국에 있는 엔화가 일본으로 다 빨려들어온다? 그러면 각국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 자본 시장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거품이 빠집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거품이 빠졌으니까 싸게 해외에 부동산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일명 양털깎기. 선진국의 양털깎기. 그런 플로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중국은 1대1로를 했잖아요. 지금 저는 딥시크하고 화웨이에서 910이라고 하는 칩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요거하고 합쳐서 시너지 효과내서 AI 1대1로를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 전인가 딥시크하고 알리바바 클라우드하고 협약이 됐죠.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면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딥시크의 가치를, 시장 가치를 100억 달러로 평가해주고 10%를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매입을 했어요. 10억 달러. 지분 10%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딥시크의 기술력과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AI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윤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AI 1대1로. 중국은 금도 많이 샀지만 이 1대1로 하면서 전 세계 항구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요번에 파나마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그리고 가운데 3개에서 5개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홍콩계 회사가 샀잖아요. 결국 중국 회사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미국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매각을 해라. 재계약한 거를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미국에 대한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 물지 마라. 근데 파나마에서는 다시 또 논평을 냈어요. 대통령이. 미국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받지 않는 거는 잘못된 보도다. 그러나 홍콩계 회사가 갖고 있는 2개의 도크에 대해서는 해지에 대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요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AI 코로나 이전에 중국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1대1로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독일의 세계 3대 항인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거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위협을 느껴서 거래를 안 했죠. 독일이. 그래서 거기는 못 샀어요. 근데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으로 많이 사놨습니다. 물류기지를. 그러면서 중국이 벌었던 달러를 사실은 외환 보유고가 지금 3조 달러인데 다 오픈을 하질 않죠. 한 6조 달러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3조 달러는 어디 있느냐? 모르게 감춰놓은 거. 이런 1대1로 항구를 산다든가 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현금화해서 방어할 수 있는 외환시장은. 그러니까 세계가 알지 못하는
외환 보유고 3조 달러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통계는 못 믿잖아요. 이런 면에서 각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대응의 방안을 갖고 있지만 블록별로도 대응을 할 것이다. 지금 약소국이나 EU만 해도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U 차원에서 대응을 할 거라고 보고 블록화로, 중국은 뭐 개별 국가로 하거나 일본도 하겠지만 이미 일본으로 했잖아요. 1조 달러 투자, 천연가스 많이 사주겠다. 아무튼 선물 보따리를 많이, 그리고 US 스틸 소유가 아니라 투자하겠다. 엄청난 보따리를 주고 왔잖아요. 이시바 시게루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스타게이트에 순정이가 700조 기금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일본하고 호흡을 같이 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적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트럼프하고 만나서 선물 보따리 주는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누구 만났어요? 시진핑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올 연말에 있는 경주 에이펙에 참석을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이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외교적인 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절대적인 맹목적이다시피 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원하는 엔고, 엔고 엔화 가치가 높은 쪽으로 금리 인상을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화통화 없었죠. 근데 뜬금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가서, 물론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갔지만 이 시진핑을 만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SOS를 했잖아. 그러면 미국과는, 아니 일본과는 스탠스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현 권한대행과 외교부 라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조율을 좀 해야 된다, 행정부하고. 국회의장이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행정부가 외교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율하고 만나는 형태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아적은 여당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일 미군 2배 올리겠다. 2027년까지. 줄 거 다 줬어요.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는 한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익이 어떤 것이 국익인지.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중국과도 지속적인 무역관계를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명분 있잖아요, 우리 미국한테.
시설 투자 바이든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다. 세계에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 지금 국내가 제조 공동화가 될 정도다. 미국에 하도 투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한테 득될 거 없다. 우리가 수입을 못 할 거 아니냐. 돈을 못 벌면. 뭐 이런 얘기를 뭐 사실이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는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쿨하잖아요. 아, 그러면 인정한다. 관세 5% 하겠다. 뭐 이렇게 방안을, 대응 방안을 ABCD로 마련을 해놔야죠. 전 분야에 걸쳐서. 물론 해놓으셨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이런 외교적인 행보,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부 권한대행과 외교부와 교감을 가지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4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FTA 무역관계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그런 상황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시바 시게로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와 다를 것 없이 한미일 공조는 굳건하게 간다. 외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아스팔트에서 보수가 많이 외치고 있죠. 근데 보수도 또 갈라졌어요. 종교가, 보수가 종교 중심으로 아스팔트를 시위를 하시는데 그 아스팔트 시위도 또 종교가 또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한국 보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종교색을 띠는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종교는 재정이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위 방법이 달라서 또 갈라진다. 보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보수라는 이념이 뭔지 정립하시고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시고 거기에 맞게 정당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 다 바뀌어야 돼. 사람도 바뀌고 갖고 있는 정체성도 바뀌어야 돼. 보수가 아니야. 제가 볼 땐 그래. 너무 왜곡돼 있어 지금. 제가 보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파로 또 지금 옥신각신 하시잖아요.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가셔야 집권을 할 수 있다. 양비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다툼, 갈등이 아니라 다툼을 해가면서 정치를 발전시키라는 의미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블록과 각 개별 국가별로 대응이 다 돼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어. 방송이나 언론에서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최근에 IP 기업, 해외 IP 기업, 그러니까 투자은행,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 중국에 대한 자본시장,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대해서 아주 호평합니다.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내요. 투자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상해지수 3200대에서 3300대로 올라갔더라고요.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좋아요. 해외 언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물론 확인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겠지만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그거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4월 1일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트럼프 장남 실세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로비를 하셔야지. 국익을 위해서. 저는 트럼프 정부가 못마땅해요, 사실은. 왜? 1번 관세라고 하는 만리장성을 쳤어요. 강제적으로. 2번 이거 생태계 깬 거죠. 세계 경제 생태계를 자기 맘대로. 그리고 세계 기구 뭐 WTO 이런 거 뭐 인정 안 해요. 파리 기후 협약 기구 안중에 없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도자로서. 2번 가족 회사의 밈코인 코인을 대통령이 파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세 번째, 재벌이 경영에 정치에 참여래. 머스크. 그리고 내정을 정부 효율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숙청을 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정경유착. 4번 자기 자식이 국정에 참여해요. 주니어 트럼프. 이거 우리나라에서 허용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이거 다 4개 다 못해요. 우리나라라면. 근데 뻔뻔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 의사당을 선거에 졌다고 갈 시간이다. 이런 선동적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의사당이 파괴됐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나왔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대통령이라고 적용을 안 해.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자기가 얼마나 비즈니스가 거래 기술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미국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줄지는 모르지만 이런 비민주적인 정책을 하고 자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잖아. 그러면 저는 자격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미국인이 50%는 안 넘었죠. 그래도 상대방 후보보다 앞서서 됐어요. 선거인 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 입김은 무시할 수 없으니 실리적인 국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찾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일정 부분 알려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내수도 살아나고 기업들도 준비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사이에 상호관세가 나와서 혹여니 미국 증시가 급락 아니면 폭락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지켜봐야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